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원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46년 만입니다. 한 대행은 추경 외 일체 언급을 안 했지만 그간 견제만 했던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가운데서는 단일화 가능성을 말하면서 달라지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돈 많이들 못 보셨을 겁니다. 보통 바로 은행으로 가니까요. 무속인 건진법사를 둘러싼 이 관봉권 논란이 확산 중입니다. 방송인 이국주 씨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일본에서 새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인생 2막을 펼쳐가는 연예인들의 소식도 만나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뒀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Some legends are told, some turn to dust or to gold, but you will remember me for centuries. Just one mistake is all it will take. We'll go down in history. Remember me for centurie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0.1%, 전기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는 46년 만인데요. 네, 일부만을 저희가 좀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정연설은 대부분 추경 얘기였습니다. 2024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하려 2025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한다. 중대한 도전이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추경 얘기였어요.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시정연설을 나온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대권 행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은 부분이 있고요. 추경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저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의 전횡을 지적을 하면서 그때 뭐 탄핵안을 계속적으로 발의하고 특검 정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난해 말에 있었던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은채로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 추경안은 그때 민주당에서 삭감을 했었기 때문에 추경이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도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민주당이 삭감
삭감했었던 추경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추경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에는 대항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민주당의 횡포를 국민들께 다시 말씀드리는 자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시정연설에 나온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독특한 상황인 것이 최근에 대정부 질문 과정에 있어서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일정이 있다. 광주와 울산에 가서 조선업과 자동차 업계를 둘러보는 이런 행보들을 보였었는데 네. 그러면서 국회에는 오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온 것은 역시 본인이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출마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 대부분 뭐 산불이나 아니면 오늘 밤에 있을 2+2 한미 통상 이런 얘기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좀 도와달라. 뭐 본인이 출마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대외적으로는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시정연설을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앞에서 아까 그림을 보니까 막 반대 시위도 하고 침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46년 만에 최초로 네. 소위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상황인데 뭐 계속 설명을 했다면야.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는 나와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가 네. 추경 관련해서는 나와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선택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갖다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 지금 그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네, 예. 국회 그래서 앞인데요. 왜 저런 행태의 권한을 갖다 선택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의도는 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외신과 계속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마하실 겁니까? 물어보면 노코멘트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5월 4일 이전에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열흘도 안 남기고 나와서 또 시정연설을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이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총리실이요. 네. 다음 주부터 총리에 대한 일정 자체가 지금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뭔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아직 국민들- 목요일이니까 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다음 주 일정. 한 달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네. 전체 가이드라인이.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좀 그렇다면 다음 주 중에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시정연설에 나온 자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자기의 대권 행보를 위한 어떤 일정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그런 행보를 하지 말라. 그리고 국민에게 빨리 설명하라. 저는 그것은 당연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빨리 저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출마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보이시는 겁니까? 한 4말 5초 출마설이 있긴 있거든요.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할 결심은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마를 할 수 있는 결행에 대한 자기의 결심이 안 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나와달라는 요청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나올 결심은 섰습니다만 대선 후보의 행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직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세력이 필요하죠.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대선 출마를 했을 때 저는 그 결말이 명확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 여전히 여지를 보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만 여지 보십시오. 빨리 결정하셔서 국민들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던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대행 행보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높습니다. 어제는 평택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첫 일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찾았던 한미 동맹 심장부 같은 곳입니다. 대변인님, 이 한대행이 어제 이곳에서 사실 군번을 먼저 얘기하면서 네. 자신을 소개했거든요. 이게 병역 면제였던 윤석열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듯하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본인의 군번까지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본격적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험프리스 캠프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있는 2+2 협의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이것이 우리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군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어떤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오늘 시정연설도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 최근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마음이 굳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 대행은 마지막 소명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네.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소명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오늘 밤에 있을 2+2, 한미 2+2 통상협의라면 그 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29일에는 국민의힘의 2차 경선이고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그러면 한미 관세 협상 문제를 마무리하고 출마를 공식화하는 게 아닐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저녁 이제 한국 시간으로 9시에 2+2 통상 협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지막에 마음에 정점을 찍는 것에 좀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장에 있어서도 저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는 내란 공범 이런 것은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좀 털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이 갑작스럽게 출마를 하는 것,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출마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만약 오늘 저녁 2+2 협의에서 유의미한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온다면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이야기로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5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잡혀 있는데 네. 공직자 사퇴 시한이 5월 4월 4일이기 때문에 4월 29일. 네, 4월 29일이 말하자면은 그 공직자 사퇴 시한 이전의 마지막 네. 국무회의입니다. 네. 꼭 국무회의를 하고서는 사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국무위원들은 보통 관행적으로 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시점에 있어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참석한 이후에 사퇴를 하거든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국무회의 참석 이후에 바로 사퇴를 하면서 후보 등록을 한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오늘 저녁에 2+2 협의와 주말 동안의 일정을 거쳐서 29일 때 이제 국무회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그 정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있을 2+2 통상 협의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소명을 하겠다고 한 모습 한번 보시죠. 우리 총재님께서 오늘 모시고 우리 마을을 많이 도와주신답니다. 한덕수!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주시는 것도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제 군번은요 11168724입니다. 예비역 육군 병장입니다. 대한민국 서부전선의 최전방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양진혁 사단장님과 사단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명 말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한 대행과의 단일화, 그동안은 좀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어젯밤에 SNS를 남겼는데 단일화를 열어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오전의 부정적인 입장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좀 달라지는 모습들 한번, 아니면 과거의 모습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님께서는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은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더구나 출마를 위해서 그만두신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한 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 우리 당 경선이라든지 이미 끝났고 그거는 그리고 본선에서 무소속 출마라든지 고려 대상에서 다
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더 이상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알겠습니다. 사람한테 물었어요. 예, 예. 오케이. 만약에 무소속 출마하면은 단일화를 하실 건가요? 나는 왜 단일화 얘기가 지금 나오는지 아. 이해가 안 돼요. 100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모습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는 한덕수와 나는 대체제다, 뭐 드라마틱한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살짝 달라진 모습이 있고요. 지금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처음에 그 한덕수 대망론 같은 것이 나왔을 때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를 등록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에서도 만약에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경선 후보로서 등록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근데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8명으로 시작하는 이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청신호가 꺼질 수 있다라는 좀 위기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왔었던 후보들도 다들 참 그때는 일치된 의견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박수영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성일종 의원과 함께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차출론을 가장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김문수 캠프로 들어가면서 한덕수와 김문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무렵부터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하겠다는 형태로 언론에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전만 해도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어제 밤에 SNS에 올리신 거 보고서는 네. 좀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뀌셨구나 생각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요. 결과적으로 이제 2차 경선부터는 저희가 당원 50%, 국민 50%로서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1차 경선은 국민 경선 그냥 국민 여론조사 100%였는데 당원들 중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고 싶지만 지금 후보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당내 네.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태세 전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그 입장 모습도 살짝씩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에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할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요. 네. 마지막 소명 관련해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0일밖에 안 남은 권한대행이 5년 동안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정책 자체를 갖다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만만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후보 자체들의 전체적인 규모가 외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절대 단일화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최근 상황들을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이든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그분들과 통합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득표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아니 왜 3명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선 후보 또는 무소속 한덕수 대선 후보랑 통합을 하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한번 사례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로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승리를 했었거든요. 전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당 내부에서 서서히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도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는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주를 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내일은 1대1 토론이 있고 모레는 4자 토론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안철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서로를 지목했습니다. 어제 이 미디어데이 모습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1차 토론 때 그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경선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국민들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후보를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금 예. 어떻습니까? 저희가 할 말이 많잖아요. 매력 있는 분이시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때 긴장해야 된다고. 장난꾸러기겠죠. 나 안철수 후보가 내치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 하대요. 만만하니까.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의 끝장 토론이 사실 관심인데요. 며칠 전에 홍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서 키높이 구두, 생머리 등 약간 인신 공격성 질문을 하면서 좀 낯이 뜨거웠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네,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으로 보셨지만 다시 좀 훈훈한 모습들이 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로를 지목을 해서 네. 내일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말하자면 정말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네. 상황들이 나왔거든요. 특이한 것은 탄핵에 찬성했었던 것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안철수, 한동훈, 그리고 반대한 것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같은 편에서는 서로를 지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토론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은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부터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를 지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걸 두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 은근한 신경전을 보였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네. 그러니까 득표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선택을 안 한 건데 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나를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후보랑 붙어가지고 토론을 잘하면 득표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땐 득표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뭐 만만하다거나 두렵다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에게 선택받으려고 하는 경선 과정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들에 대해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쟁점으로 만들어지는 게 무슨 밸런스 게임, 바퀴냐, 뭐 바퀴벌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거나 뭐 키높이 구두, 뭐 보정 속옷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적어도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또는 헌재에서 판단받은 파면 문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좀 쟁점이 되고 논쟁이 돼서 네.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의 책임성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상당히 좀 농담 같은 얘기들 또는 웃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이 상황의 절박함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진중한 자세로 돌아와서 좀 대통령 경선다운 경선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들도 어제 두 번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날 보수 논객을 만난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 화면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되면 일체 이념이 섞여드는 문제는 아예 미루어 두려고 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같은 거 할 형편도 아니고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그래서 친일파 이런 문제,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고 한다. 이건 깜짝 놀랄 얘기죠. 이재명 후보님께 짧은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나오기 전에 봤는데 보수 유튜브 만나가지고 친일파 과거사 문제 모두 덮으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사실 같지가 않은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중간 생략이 된 거예요. 지금 이념 문제나 이런 것들로 너무 분열되고 대결이 격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다. 그런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좀 지금 단계에서는 알겠습니다. 이게 빠져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다수유권자 연대를 통해서 압도적인 득표를 할 것인가가 가장 쟁점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중요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너진 경제와 민생 문제를 어떻게 새로 세울 것인가. 이런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득표 차이를 통해서 승리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많은 득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보와 중도 유권자층 뿐만 아니라 네.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아우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념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념적 유연성은 유연성뿐만 아니라 적어도 적재적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서야 김동연 후보처럼 당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중도적 개혁주의입니다. 중도적 개혁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도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적인 일을 추진해 가라는 것인데 저는 이 시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중도 보수까지도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활로를 개척하고 내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런 부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대변인님도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이는 행보들이 본인이 득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적하셨던 당의 정체성과 맞는 것인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당과 전혀 상의도 없이 본인이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52시간제 예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갑작스럽게 던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개헌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개헌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이번 토론에서 네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이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이는 게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었잖아요. 민주당에. 그때 공약으로서 개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에서도 김동연 후보가 당시 새로운 물결로 있었는데 합당을 하면서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헌 진행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헌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특검도 다 법안이고 얼마나 많은 법들을 혼자서 처리를 해왔습니까? 굉장히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당의 정체성, 어떠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 이재명이 이번에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 이것이 최우선으로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대법원의 속도전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바로 2차 심리를 하는데요. 이틀 간격입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이례적인 속도거든요.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이미 많이 늦었지만 대법원이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무죄라면서도 빠른 재판 속도에는 좀 의구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위 피의자나 피해자들이 얼마만큼 정당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무죄를 갖다가 증거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그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특이하게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이런 일을 행사하고 있는 측면,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판사가 구속 취소를 인정하는 사태. 그러니까 가장 예를 들면 엄하게 야당 후보에게 잣대를 대고 가장 후하게 파면당한 전 대통령에게 잣대를 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법원이 매우 균형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정확한 입장들을 얘기함으로써 소위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객관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면 저는 이후에 이것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대법원장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반기는 모습이긴 합니다. 사실 경우의 수를 보면은 4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국민의힘이 좋아할 경우 수의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유죄 판단을 하면서 파기 자판을 해주는 네.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겠습니다만 파기 자판을 현실적으로 거의 하지 많지 않기 않죠.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는 무죄든 유죄든 간에 6월 3일 대선 전에는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대법원에서는 그동안에 633 원칙을 지키라고 일선의 공문을 계속 보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오는데 2년 2개월이 걸렸어요.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것이. 항소심도 4개월이 걸린 것이고 지금 대법원에 있어서도 어제 뭐 급박하게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3월 26일에 이미 그 선고가 났었기 때문에 벌써 한 달이 지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대법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공문을 내려보냈던 부분들도 있고 이게 사건이 워낙 그 엄중하지 않습니까? 결국 야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이 딱 보이고 있는 이 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요. 과거에 2020년에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을 선고를 받은 것이 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전원 합의체로 들어가고 한 달 있다가 결론이 나왔어요. 그 결과를 뒤집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5월 정도 안에는 결정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례적인 속도전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는 모양새인데 오늘 속행기 이후에 대법원이 또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유단영 의원 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은신처죠. 양재동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이 나왔고 이 가운데 좀 수상한 돈이 발견이 돼서 눈길을 끌고 논란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 일단 보관 형태가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속인 건진법사 그러니까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5천만 원 신권 뭉칫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5만 원 현금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닐에 쌓여 있고 한국은행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시중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유통이 되지 않는 이 신권 형태인 것인데 네. 지금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형식의 저 뭉칫돈이라고 합니다. 좀 보시면 한국은행이라고 쓰여져 있고 담당자라든지 책임자, 일련 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집회 검수에 쓰이는 그런 정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저 뭉칫돈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왜 전 씨가 저 뭉칫돈을 자택에 보관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지난해 이제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는데 자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력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인 다양한 사람들의 또 명함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러한 명함 소지자들로부터 혹시 받은 것은 아닌지,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이것이 이제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이제 몇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명함까지 같이 발견이 됐다는 점에서 이게 또 로비라든지 뒷돈의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 보관 형태 비닐로 완전히 밀봉이 돼 있고 위에는 뭐 한국은행 로고가 있고 바코드에 뭐 발행일자 이런 것도 찍혀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명절에 신권 뽑아서 세뱃돈 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형태로 개인에게는 전달되는 경우가 없다는 게 이제 관계자들의 이야기인데 발행일자 좀 주목을 해볼 법합니다. 2022년 5월 13일이라는 일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취임을 했던 날이 5월 10일이었고 사흘 뒤였으니까 이게 취임 초기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 때문에도 시기가 좀 묘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라는 이야기가 그 과거부터 흘러나왔고 실제 캠프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취임 일자로부터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저렇게 딱 찍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전 씨가 본인을 어떠한 본인의 목적이라든지 본인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받은 돈이라기보다는 예. 사실상의 전달자의 입장으로서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런 수사가 전 씨를 비롯해서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더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보입니다.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속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이게 기도비 명목이었고 돈을 막 뭉텅이로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받아서 막 쌀통에 넣었고 누가 줬는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이 대목도 좀 헛소리가 나긴 합니다만 아무튼 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합리적인 의심에 비추어 봤을 때 예. 그대로 믿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본인은 이제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중에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이렇게 종이로 묶여 있는 묶음 형태도 아니라 저렇게 관봉권 형태로 비닐에 쌓여 있는 상태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금액이 크다고 한다면 네. 기억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제 의심에 비추어 봤을 때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도 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고 저 뭉칫돈이 과연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혹시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결탁이 되어서 결부가 되어서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황상 이런 해명에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봉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하죠. 다만 이제 경로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고 그 출처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 이런 해당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건진법사가 캠프 내에서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무속인,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의 중심이 있던 인물이기 때문인데 윤 전 대통령은 선을 좀 그었습니다. 당시 영상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와 오랜 친분이 없다고 선대본부에서는 주장을 해오셨는데 어젠가 오늘 이제 건진법사가 코바나 고문이었다는 명함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뭐 금시초문입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부분 답변했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이 연결고리 부인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당시에 바로 이 네트워크 본부라는 곳을 해체시키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였는데 자, 대통령과의 관계 왜 다시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가 논란 일자 해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선 투표일인 22년 3월 9일 아침까지도 보고서를 실제 이 전 씨에게 올렸고요.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전 씨가 통화한 그 기록이 외부로 알려졌는데 총 10차례 정도 통화를 했고 그중에 일부는 1시간 40분 정도에 달하는 긴 통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좀 가깝고 돈독한 관계였다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특검법 재표결 하루 전날에도 50분가량 통화를 했고 네. 대부분의 전화가 최 씨로부터 전 씨로 이제 통화가 발신이 된 내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장모인 최은순 씨와도 전 씨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에 종교단체 한 인사로부터 이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고 전달받았다는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 역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2022년 6월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떠난 적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6천만 원대 초고가의 목걸이를 착용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거든요. 네. 그러자 그때 대통령실이 이거 지인에게 빌려서 목걸이를 착용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한 종교 단체에서 전 예. 씨에게 비슷한 가격의 목걸이를 건네면서 김건희 여사 앞으로 지인에게 빌려서 목걸이 착용하지 마시고 이거 착용하세요 라면서 선물로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건진법사 전 씨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물었더니 나는 이 목걸이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화를 포렌식했을 때 그 내역이 다 나왔거든요. 예. 대화가 나왔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지금 내가 그 목걸이 가지고 있지 않고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납득하기 힘든 해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이제 300만 원을 훨씬 더 초과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앞선 명품 가방도 그랬습니다만 이 경우는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사가 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튼 검찰은 이제 이 건과 별개로 또 명태균 공천 개입 관련 의혹으로도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데 대선 전에 소환을 해서 조사한다는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빠르게 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월에 검찰 측에서 김건희 여사 측에 좀 일정을 조율해달라, 우리 소환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는데요. 네. 지난 21일에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빨리 이 조기 대선이 있기 이전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요. 아직 날짜가 구체적으로 조율이 된 것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검찰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만간 좀 소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진법사를 둘러싼 관봉권과 관련 의혹 논란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개그우먼 이국주 씨가요. 이분 얘기인데 돌연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서 새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 TV에서 조금 뜸하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국주 씨가 유명한 연예인인데 그러니까요. 왜 갑자기 한국에서 활동을 안 한다는 거의 많이 접는다는 뜻이거든요. 100% 안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왜 갑자기 일본인가? 이국주 씨가 2006년에 MBC 공채 15기 개그우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견 연예인인데 네네. 한국에서의 기반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국주 씨가 일본 도쿄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그 9평 원룸에서의 자취 생활을 공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에 또 갔으면 갔지 왜 또 9평 원룸인가 이것도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 일단 이국주 씨는 일본에 간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다. 나이가 40이 되면서 뭔가 데뷔한 지 20년이 돼가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언어가 배우고 싶다. 네. 일어를 배우면 뭐가 또 새로운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왜 9평 원룸인가에 대해서는 신인 때처럼 고생을 해보고 싶었다. 고생을 하고 싶다. 설사 이 경험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좋은 경험으로 기억될 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안주보다는 도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서 고생을 하겠다라는 결정, 그 마음을 본인 유튜브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근데 이거 깨끗할 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화장실도 청소를 싹 해놔서 너무 깨끗하죠. 보시면 4, 5년 전부터는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시키면 하고 뭐 들어오면 하고 뭐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 뭔가 설레임? 이런 게 없이 산 지 꽤 된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언어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언어를. 미래에 내가 일어가 좀 되면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처음에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그래 이럴 때 일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쉴 때 좀 많이 없을 때 뭔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런 마음을 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 부분이 보도가 되고 저희가 지금 소식을 접하게 된 건데 사실 이미 한 분야의 정점을 찍은 연예인이죠.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부침이 늘 있게 마련인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다고 최근에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국주 씨는 쉬는 게 불안해서가 아닌 도전하고 싶어서 일본을 떠났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국주 씨는 40이라는 나이가 주는 의미가 참 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한다면 빨리 해야 되는 건지, 이 일이 너무 좋은데 계속 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길을 그려보기 마련이잖아요. 이국주 씨는 해외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가 보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국주 씨의 용기 있는 결정에 저도 응원을 좀 보내보고요. 자, 이렇게 과거에도 전성기 때 뭐 활동을 한창 하다가 해외로 유학을 간다든지 좀 나갔다 오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던 스타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스타들이 좀 있는데 조혜련 씨가 바로 떠올라요, 일단. 네, 조혜련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활동 이제 진출을 했었죠. 예. 진출을 했었는데 그 일본 프로그램에서 기미가요가 나왔을 때 조혜련 씨가 이제 박수를 친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조혜련 씨는 기미가요가 뭔지, 역사적 맥락이 뭔지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네. 의례적인 리액션을 한 것 같은데 억울한 측면이 있었죠. 네, 국내에서 상당한 이제 비난이 있었고 그래서 조혜련 씨가 반성한다고 하면서 당시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히라가나송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면서 네. 일본 활동을 접었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경규 씨가 과거에 일요일 밤에를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렇죠. 98년에 갑자기 일본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기억이 나요. 1년 동안 유학 갔다 돌아와서 일본에 대한 책도 냈었고 그전에 또 이용렬 씨가 역시 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었었는데 91년에 30대 중반의 나이로 일본 유학을 갔었던 네.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조혜련 씨가 일본 활동으로 당시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뭐 말씀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었고 해명도 많이 내놓고 지금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이 노래가 또 역주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요. 영상을 보시죠. 네, 잠깐 보니까 이제 결혼식 현장이에요. 저는 이 노래는 제목만 들어도 좀 웃기거든요. 이 노래가 지금 결혼식 축가 1순위로 꼽히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나까나라는 노래는 조혜련 씨가 2005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이 고전 팝송을 들리는 그대로 가사를 붙여서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지인들의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쓰이면서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경규 씨 딸도 그렇고요. 오나미 씨의 결혼식도 그렇고요. 박수홍 씨의 결혼식에서도 이 축가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경건해야 할 것만 같은 결혼식이 아닌 이렇게 재미있고 하객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마련이 됩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가서 모두가 흥을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 활동 이후에 또 국내에서 다시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조혜련 씨 얘기였고요. 정말 말 그대로 정상에서 돌연 유학을 떠난 스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양재민 변호사님. 그렇죠. 박경림 씨입니다. 그때 당시에 박경림 씨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활동을 접고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유학 생활을 마치고 와서 조금 활동이 부진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활동이 중단이 됐었는데 요즘 다시는 것처럼 정말 행사의 퀸으로 다들 다시금 이제 절정에 올랐다라고 네.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영화 제작 발표회 진행을 맡게 됐는데 이제는 뭐 행사의 퀸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이고요. 네. 박경림 씨가 과거 유학 생활에 대해서 내가 그때 안 떠났다면 너무 오만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영화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또 최정상급으로 주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워낙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행사 때마다 그 콘셉트에 맞춰서 좀 별다른 이제 노력들을 좀 의상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많이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경림 씨는 영화 제작 보고회, 드라마 제작 보고회에서 이 의상을 독특하게 입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진행 맡은 프로그램과 맞아떨어진 옷을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박경림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포스터 속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죠. 네. 드라마의 긴장감, 강렬한 서사를 담기 위한 그녀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또 드라마 폭삭 소가수사에서도 넓은 화이트 카라가 돋보이는 블랙 재킷 애순이가 스커트로 되셨네요. 네, 교복 70년대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으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영화 아바타 2 기억하실까요? 네. 제작 발표회에서 이 푸른 계열의 옷을 입고 메이크업도 나비족 분장을 하고 나타났거든요. 나비족이 되셨어요. 이 자리에서 박경림 씨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향해서 I see you I see you. 라면서
네, 나비족 인사까지 덧붙이는 모습에 과하지 않으면서도 센스 있게 작품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라면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팬들은 박경림 씨 디테일 정말 대단하다. 네. 뷰티풀 인 블루라는 반응 등을 보였고요. 이 작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 또 알맞은 옷차림이 박경림 씨를 계속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행사 현장이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신경 쓸 거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매번 콘셉트에 맞춰서 이렇게 의상, 뭐 메이크업 직접 다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대단하시죠, 정말? 그러니까 박경림 씨 정도 되는 유명 연예인 입장에서 영화 제작 발표회가 상대적으로 큰 행사는 아닐 수 있거든요. 예.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번 저렇게 의상 스타일을 맞춰가면서 네. 성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진심이 이제 그 진심을 다른 사람들이 느끼면서 네. 더 많이 섭외가 들어가고 그 결과 박경림 씨가 행사 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자리는 뭐 아무나 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독보적인 노력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그런가 하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근황을 알리면서 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가수 미나 씨의 시누이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남편 류필립 씨의 누나입니다. 박수지 씨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어요. 무려 60kg을 뺐다고요? 네, 유필립 씨의 누나 수지 씨가 다이어트 근황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150kg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60kg 이내로 크게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목구비도 훨씬 뚜렷해지고요. 몰라보게 슬림해진 모습에 건강해진 모습을 자랑했는데요. 네. 이 다이어트 성공하고 결실을 맺은 모습에 모두들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 뭐 빠져나갔을 수준의 감량인데 뭐 당근만 100번씩 씹는다, 뭐 간헐적 단식이 거의 20시간에 이른다. 자, 이런 혹독한 다이어트 때문만은 아니고요. 다이어트 이후에 사흘을 알아놓은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살은 너무 빼고 싶은데 의지 약한 제 모습도 너무 싫고 어느 날은 거울 앞에 섰는데 제가 올케처럼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꿈을 자주 꿔요. 물류센터로 일하러 갔대요. 어제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안 했어요. 어떤 일인지 궁금했어요. 많이 힘들다고 하고 큰 용기를 가지고 두 자릿수가 되고 하니까 뭔가 작아졌다는 걸 좀 더 몸소 느끼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있고 싶어서 그렇게 힘들게 일했고 새벽 5시 집에 왔으면 뛰고 못 걸어야 되는데 네, 새벽 휴일 배송 다 하는 그 택배. 정말 힘들기로 유명합니다. 20대 성인 남성들도 뭐 하룻밤 만에 도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 이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물류센터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물류센터 여러 일 중에서도 상하차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분류가 그거를, 아니고. 예, 분류가 아니라 상하차 알바를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했는데 본인이 몸무게가 두 자릿수가 됐으니까 네. 한번 내 몸을 느껴보고 싶고 돈을 한번 열심히 벌어보고 싶어서 일에 도전을 했다고 하고 네. 당시에 새벽까지 그렇게 일을 했으면 기존 같았으면 몸을 못 움직일 텐데 지금 움직일 수 있다. 내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 네. 라고 뿌듯했지만 그 다음에 3일 동안 몸살이 나서 아유.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그럴 만합니다. 그래도 그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그날 일당이 3만 원 수당을 더해서 11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과거 자신의 모습과 싸우고 그 멍에를 벗어 던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벗어 던지고자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그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가수 미나 씨의 시누이라고요. 이 칭호를 벗어 던지려는 개별적인 행보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지 씨가 연극에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연극이요? 네, 최근에 개인 채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렸는데 그 갈매기라고 하는 유명한 연극이 있거든요. 거기에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첫 무대가 시작된다고 하면서 많이 보러 네. 와달라고 그러한 내용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홀로 우뚝 서겠다는 어떤 그 행보 또 응원을 보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개별적인 행보 말고도 사실 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과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결정적으로 도와준 게 또 미나 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미나 씨가 정말 극진히 이제 챙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누이와 올케 사이가 뭐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정말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친자매보다도 더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감동을 해서 이 실제로 수지 씨가 눈물을 흘리
살리는 모습도 이 개인 방송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늘 본인을 위해 응원해주고 본인이 이제 수술해야 될 때 수술비도 부담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류필립 씨와 그 남매 간의 사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네. 리나 씨가 굉장히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세 사람이 또 아주 돈독하게 지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도 정말 귀감이 되는. 자, 건강한 근황으로 축하 응원을 또 받고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박주호 씨가 SNS를 통해서 가족 사진을 공개했는데 5명이 모두 이렇게 한 사진에 담긴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주로 TV에서 많이들 봤는데 네. 온 가족이 다 함께 저렇게 사진을 찍힌 모습이 공개된 건 오랜만이고 특히 아내분은 평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기서 아내도 있고 뭐 나은이라든가 그 건우, 진우까지 예. 온 가족이 저렇게 단란하게 찍힌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메달을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느 마라톤 그러니까 제23회 경기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마라톤 대회 참가자 또는 완주자들한테 주는 메달을 건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모두가 걸고 있는데 일단 그 아내인 안나 씨의 목에 이 메달이 걸려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또 이제 암투병 사실을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2022년에 갑자기 안나 씨가 암투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랐는데요. 네. 다행히도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라톤도 완주를 했고 그리고 건강도 굉장히 잘 회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갑작스러운 암투병 소식이었지만 지금 일단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졌다라는 판단을 받고 추적 관찰만 하면 되는 그런 호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온 가족이 오랜만에 이렇게 한 사진에 모여 있는 모습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잘됐다 하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고 오랜만에 보는 이 찐나 건블리 또 자녀들의 모습도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온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건강이 깔려 있다는 거 모두들 아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봄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